네, 자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도 또 좋아하시는 아주 뭐 롱돌이 중에 롱돌입니다. 메리츠증권의 한태영 과장님과 함께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또 오늘 또 한태영 과장님이 보시는 많은 기술 기업들, AI 관련된 그런 기업들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 너무나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최보 앵커와 또 김민 캐스터님이 또 저희 뉴스 또 종목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 오늘 또 뉴스와 또 많은 실적 발표 기업들도 실적 발표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너무 그러니까요. 많기 때문에 오늘 최보 앵커가 정말 바쁠 것 같은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바쁘면 바쁜 거죠. 바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께서는 다 차려진 밥상을 잘 드시면 됩니다. 그럼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조정이 좀 있었는데 오늘 사실 한태영 과장님께는 이 조정에 대해서는 여쭤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이런 조정, 하지만 어제의 반등. 근데 그 반등이 완전히 그 회복하는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좀 어디선가 깨림직한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뭐 과장님은 최근에 이 흐름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요 간단하게 너무 길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사실 이번 빅테크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굉장히 개편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들이 어떠한 기업을 메인으로 봐야 될지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봐야 될 기업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예, 네.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M7 내에서도 저는 원래 메타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지금 메타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고점 찍고 나서 좀 내려온 상황인데 조금 우려가 쌓여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PD님이 저를 이제 구글맨으로 이제 적어주셨는데 구글에 대해서는 왜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같이 말씀을 드려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뭐 왜 구글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또 그 외에 또 오늘 준비한 여러 가지 또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먼저 가장 핫하게 나왔는지 그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I 과열로 인해서 이제 AI가 끝난 것 아니냐라는 말이 어제장에서는 다시 조금 잠잠해졌다라고 나오긴 하지만 알게 모르게 좀 찝찝함은 분명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비즈니스 연설에서 미국을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중심지이자 또 AI 분야의 세계 리더로 만들겠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한편 미 대법원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법적으로 정당했는지를 두고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나 펜타밀 밀매 문제를 국가에 대한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었죠. 이번 쟁점은 이런 조치가 원래 이 의회의 권한인 과세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라는 점입니다. 심리 과정에서는 보수 성향의 대법원들까지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의 가능성에 좀 우려를 표했고요. 또 로버츠 대법원장과 고서치 대법관은 이런 해석이 대통령에게 의회 핵심 권한을 넘겨줄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심리가 물론 결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측 시장에서도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베팅이 좀 줄어든 상황인데요. 판결은 2026년 초에 나올 예정이고 또 사실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 기업들은 자동으로 환급을 받게 됐지만 그 외 모든 기업들은 별도의 행정적인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최대 1년이 걸릴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무효가 되면 좀 조정 장세가 이어진다 혹은 폭락장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에 좀 사람들은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뭐 관세라는 것 자체가 올해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서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게 만약 위법이다 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넘어선 일이다라고 만약 못 박아 버린다면 당연히 이거는 뭐 시장에 큰 조정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왜 조정을 줄 수밖에 없느냐면 전 개인적으로 뭐 관세라는 게 뭐 간단하죠 사실 이거 상식적인 건데 뭐 관세가 각 산업군마다 몇 %씩 또는 뭐 일부 품목 관세가 몇 %씩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그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참여자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뭐 보편관세나 상호관세 같은 게 이런 것들이 갑자기 다 무효화돼 버리는 순간에 그 산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또 적용이 될 것이며 어떤 품목을 될 것이며 이게 너무나도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것들이 결국에는
결국엔 또 불확실성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네. 그러한 것들이 정리가 되기까지는 정말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냥 뭐 막연히 관세가 없어졌구나 좋아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정말 정말 혼돈의 상태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긍정적인 시각이 그렇죠. 아니라 오히려 그게 불확실성으로 맞아요, 시장에 맞아요. 적용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제가 볼 때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대법원의 어떤 심리를 떠나서 대법원의 네. 판결 자체가 이건 위법이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것까지도 저는 다 계산이 되고 준비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최악의 상황까지도. 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01조나 231조나 이런 것들을 막 부과해가지고 모두 다 그냥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관세할 거다라고 하루 이틀 만에 또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처럼. 자기가 지금 저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해야 할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준비할 수도 왠지 있죠. 트럼프답지가 않은데? 네, 준비할 수도 있고, 제 생각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중간 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시장을 잠재워야 되는 그러한 어떤 의무감도 좀 있잖아요. 대통령 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좀 발빠르게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반 트럼프파들은 약간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환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의의 길을 가야 한다. 예. 뭐 이런 입장들도 좀 있으니까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조금은 긴장하는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대법원의 많은 판사들이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이 정말 액수 자체가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기가 정말 힘든 부분이고, 그쵸. 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이제 주식시장이 좋을까 나쁠까 했으면 당연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한번 여기서 손가락 하나만 얹어주세요. 저는 사실 좀 호재라고 보는 편인데 오히려 호재다. 오. 예. 그렇죠. 우려가 좀 제거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네. 특히 이유가 뭐냐면 네. 대부분 이제 보편관세 10%였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국내 기업들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컨콜들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관세 여파가 크지 않다. 그게 다 밑으로 2차 밴더, 3차 밴더 밑으로 내렸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크지 않아서 영업이익 침해가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것마저도 전부 다 호재로 아예 없애버린다. 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영업이익이 사실 저희가 빅테크 많이 보고 좀 큰 기업들 많이 보다 보니까 GP에 70%, 60% 이런 게 흔해 보이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 사이 정도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미국 말고 그 밖에 있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그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10%에서 20% 사이 기업들이 네.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관세라는 거 자체가 처음에 부과했었던 거에 어떤 근본, 그러니까 원인을 우리가 시작점을 보게 되면 미국의 부채에 대해서 우려를 했기 때문에 이 미국의 부채를 어느 정도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네. 금리 인하로 해결할 것이다, 관세로 해결할 것이다. 스캇 베센트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근데 만약에 관세라는 걸 다시 물어줘야 된다 하면은 다시 미국 부채가 또 화두에 오르게 되면서 이렇게 또 시장이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충분히 불안할 수 있는데 예. 이게 물어주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예, 보니까 좀 약간 미국 시장 자체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큰 악재는 아닐 것 같다. 부채 물어주지 문제가?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상대로 이제 일반 기업들이 소송을 걸어서 네. 내가 손해를 봤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받아가는 개념인데 그렇게까지 연결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어쨌든 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거는 매한가지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세는 사실 저희가 좀 지켜서 봐야 되고 빠르면 12월 달에 또 판결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이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네. 또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로 우리가 또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계속해서 좀 저희 주제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네. 오픈 AI CFO가 이 상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르게 해서 함께 가져왔습니다. 예. 이 오픈AI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단기적으로는 IPO 계획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또 그 시기가 그 전까지의 시장 예상은 사실 2026년 말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2027년 이후 혹은 더 나중이 될 것이라고 기간에 대해서 좀 거리감을 뒀습니다. 예. 또 오픈 AI는 수익성보다는 현재 성장에 보통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막대한 AI 칩 구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증 지원까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함께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 돈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는데 정부 보증 지원이 언급됐다는 점은 그만큼 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좀 그런 준비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지 좀 그런 부분도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 뉴스가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거든요. 예. 2027년에 만약에 그 이후에 상장이 된다면 기업 가치가 한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예. 확실히 좀 상장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정말 엄청난 기업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아직 비상장 기업인데도 정말 관심들이 뜨겁습니다. 이게 왜 관심이 많냐? 오픈 AI가 여기저기 파트너십 맺었잖아요. 어떻게 될까가 궁금한 건가요? 300억 달러 뭐 규모로 하겠다, 500억 달러 규모로 하겠다,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아마존도 올랐고 오라클도 올랐고 뭐 이렇게 막 여기저기 튀어 올랐는데 정부 보증 지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거 못하면 너희들이 지원 좀 해줘라는 거 미리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들이 이런 걸 잘 하겠다라고 강하게 어필을 해서 파트너십을 다 맺었는데 네. 지금 와서 너 못할 거를 예상하고 정부 보증 지원을 제안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신감에 넘쳐가지고 내가 AI 세상을 지배하겠다. 스타게이트의 수장으로서 내가 뭘 하겠다라고 막 너무 막 엄청난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잖아요. 근데 뒤에서는 야 내가 만약에 뭐 그러니까 그런 거 뒤에서 좀 봐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이제 한태영 과장님은 애초에 샘 얼트만을 너무나도 싫어했기 때문에 지금 증오의 눈빛으로 저를 약간 이 눈빛 안에서 호불호가 나는 역시 진짜 사람을 잘 정확하세요. 봤어라고 내 말이 틀리지 않았어. 이렇게 웃고 계시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또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오픈 AI. 전 사실 너무나도 예상했던 그대로 너무나도 행동을 예상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샘 알트먼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대학 다닐 때 포커 하던 사람이잖아요. 네.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몰라요. 그 블러핑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뻥카를 잘 친다. 그런 표현은 괜찮아요. 써도 돼요. 괜찮으신가요? 예.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한 표현도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블러핑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오픈 AI에 투자한 회사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GPU 받아갈 때도 얘네 지분으로 주겠다라고 얘기했었고 네. 그리고 그 다음 클라우드 계약할 때도 지분 얘기하고 RPO로 계약장금으로 남겨놨었잖아요. 그 만기가 2030년인데 예. 그 전에 오라클 같은 경우에 당연히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플러스로 소프트뱅크 손정 회장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투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텐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서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26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IPO를 27년으로 연기를 시켰다라는 말 자체가 얘네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가치를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이 흐름이 나왔었던 이유가 지난주 실적 발표랑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 제미나이 vs GPT 해서 이제 DAU 기준으로 봤을 때 MAU 기준으로 봤었을 때 네. 6.5억 명 vs 8억 명으로 지금 좀 제미나이가 많이 붙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상황들까지 봤었을 때 이 오픈 AI가 과연 본인들의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대마불사 뭐 얘네가 망하면 다 망하게 약간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오픈 AI 때문에 미증시가 굉장히 많이 펌핑되어 있는 상황인 것도 분명히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뉴스를 보면 그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나스닥이 좀 흔들렸었던 이유가 샘 알트먼 때문이 맞다. 결과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태영 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물론 뭐 오픈 AI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보면 좋지만 어제 밤에 나왔던 민간 고용 이야기도 잠깐 의견을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짬을 내서 사실 뭐 양가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네. 뭐 그동안 많이 걱정했던 노동시장이 이제는 조금은 탄탄해지지 않았냐라는 그런 시그널 같기도 맞아요.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구실을 뭔가 제공해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어제 그 비제조업 지수도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요.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기가 워낙 강하네 지금. 근데 이게 민간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놓는 지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네. 이거는 사실 참고용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사실 그 이번에 나오는 셧다운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그 지표에 대한 해석들도 좀 분분한 것 같고 이게 실질적인 노동시장의 강화를 의미하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다음번 금리 인하에 대한 뭔가 신호를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 사실 고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사설 업체에서 네. 그 고용 지표를 본인들이 네. 제가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기업들 어디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 구인구직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통합을 해가지고 어떤 사설 업체가
그거를 다시 짰어요. 지표를 네. 본인들만의 인덱스를 만들어가지고 노동 지표가 어떤지. 이게 약간 불신을 위한 빌드업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노동통계국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약간은 좀 애매하니까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네. 사설업체들이 내는 거, 걔네들이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내는 그런 것들을 더 보고 싶어하는 위대니까. 거예요. 예, 보고 싶어하는 건데 그 친구들이 내는 거는 노동 지표가 안 좋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오히려 역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 마이너스 5,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감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그 사설 업체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사설 업체가 이제 조사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있는 업체들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투자자들이 뭘 믿어야 될지도 그러니까요. 모르겠고. 예, 그런 것들이 일부 약간 괴률이 있으니까 이 결과치에 대해서 뭐 그건 일단 사설 업체고 지금 노동통계국에서 나온 거는 그래도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있는 거 그대로 우리 받아들이면 그걸 봐야겠죠. 근데 이게 근데 나온 게 예. 실질적인 건 맞겠죠? 나온 거를 믿어야 되는 거는 맞겠죠? 최보아 앵커는 이제 그런 걸 잘 안 믿잖아요. 저는 잘. 좀 불신이에요. 네, 모든 걸 안 너무 믿거든요. 일단. 아까 뻥카가 너무 시장에 많아가지고 그건 알트머니. 알트만만 뻥카예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연준은 QT를 중지하고 예. QE까지는 넘어가지 않았지만 네. 일단 QT 중지하고 이번 상황을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그 시장 상황에 가까워졌을 때 다음 달 돼야 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정말 약간 지켜봐야 50대 50이다. 네, 맞습니다. 아직 뭐 나와야 될 데이터도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근데 뭐 예. 연준 위원들도 모르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더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종목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지 오늘 실적 발표 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 그러니까 암홀딩스죠. ARM의 실적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RM의 이번 실적은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이다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EPS 같은 경우는 39센트, 그리고 매출은 11억 4천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보시면 이상하죠. 인베스팅닷컴이 또 실수를 했습니다. 또 실수였어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 예상치에는 B가 되어 있고 네.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나온 매출에는 M이 되어 있죠. 근데 B가 빌리언이에요. 10억의 줄임말이고 M이 밀리언, 100만의 줄임말인데 쟤는 잘라야겠다. 잘라야겠어요. 예, 이거 그 하는 애 직원 잘라야 누군지 돼. 모르겠지만 잘라야 계속 지금 돼요. 실수하는 있는 직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봤을 때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우리 프리마켓 뉴욕 시청자 여러분들은 여기도 B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10억 6천만 달러가 예상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나온 매출은 11억 4천만 달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다라고 보시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AI 버블론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면서 AI 호재라는 키워드가 시장을 지배했는데요. ARM 역시 AI 데이터 센터 칩의 붐으로 인해서 향후 매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호조에 이어서 다음 분기, 그러니까 회계연도 3분기 EPS 가이던스도 41센트, 매출 가이던스도 12억 3천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주가 보시면 5% 넘게 급등 중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러네이 하스 ARM CEO는 산업 전반에 걸쳐 특히 AI 데이터 센터의 강력한 랠리가 확인되고 있다며 자사 네오버스 제품의 매출이 2배 이상 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ARM이 AI를 구동하는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부분의 결실이 가시화되고 있는 신호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ARM은 AI 시장의 메인스트림에 편승하기 위해서 보다 더 완전한 설계 제공업체라는 목표를 필두로 많은 지출을 감행해 왔습니다. 더 많은 엔지니어링 그리고 더 많은 연구 개발 등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ARM의 수익성을 잠식해왔다는 부정적인 평가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예. 또 이에 대한 부차적인 문제로는 일부 고객사들, 대표적으로는 퀄컴의 사례가 있을 텐데요. 장기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2차적인 비용, 또 경영적 차원의 리스크까지로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ARM이 이익을 발생시키는 건 크게 두 가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칩이 출하될 때 단위당 지급되는 로열티,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사가 설계와 표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센스입니다. 전자와 후자 둘 중 하나만 타격을 입어도 사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악화 역시 매출로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 이번 분기 로열티 그리고 라이선스 매출도 양호했습니다. 로열티 매출은 6억 2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5억 8,600만 달러를 웃돌았고요. 라이선스 매출도 5억 1,500만 달러로 예상치였던 4억 7,200만 달러보다 좋았습니다.
추가적으로 ARM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ARM의 기술은 처음부터 배터리 구동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칩의 기반이 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즉 모바일 기기를 위주로 한다라는 건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점점 더 전력 공급 부족에 제약을 받는 현재의 상황에서 ARM은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공고히 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마존이나 구글과 같은 빅테크들을 대신해서 설계 작업도 늘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또 ARM의 대주주인 소프트뱅크는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AI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AI 내러티브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죠. ARM도 자사의 제품이 여기에 일부가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나름대로는 긍정적인 해석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어떠한 칩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혹은 ARM이 얼마만큼의 파급력을 가져가게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AI 시대에 ARM의 입지가 얼마나 커질 수 있을지 차후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RM에 대해서 뭐 최근에 뭐 메타와의 파트너십으로도 아마 조금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셨을 수도 있고, 요즘에 뭐 전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반도체 칩에서 저전력 칩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의 기대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 ARM도 뭐 그 중에 하나고, 퀄컴도 뭐 또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고, 뭐 온세미컨덕터도 뭐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고, 물론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과거의 다른 AI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만큼 엄청난 그 드라마틱한 어떤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자분들이 이제 좀 매력 좀 봐야 되나? 지금인가? 내가 생각하는 그때가 지금인가?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은 주가 측면에서는 전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장님? 요거. 저는 사실 대체 불가능한 칩을 가지고 있거나 대체 불가능한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경제적 혜자가 넓은, 네. 높고 넓은. 네, 높고 넓은. 그럼 ARM은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설계 쪽이니까 아무래도 경쟁사가 뭐 퀄컴 쪽이면 충분히 높다라고 봐야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전 좀 계속 재미난 게 그 저번 주에도 얘기했고 저저번 주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긴 한데 고성능 저전력 칩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빨리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팀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나서 저도 좀 이게 너무 재미나서 계속 집에서 좀 찾아봤는데 그 결론 그 정도로. 네, 재밌잖아요. 내 팬이에요. 맞아요. 영상 다 찾아보고 그래서 봤는데 예. 이게 미국 내로 봤었을 때 데이터 센터 전력량이 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생각하는 것보다는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미국 전력량 전체에서 55%가 천연가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네. 가스를 만들려고 하면은 에너지 만들 결국에 터빈 돌리는 맞아요. 가스 터빈이잖아요. 그러면 GE 베르노바가 그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쯤에 이제 CEO가 나와서 얘기를 했었던 게 생각했었던 것보다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설비 투자 늘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난 게 CEO가 이제 한 58살 정도 돼요. 그러면은 닷컴 버블 때 실무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봤었을 때 닷컴 버블 때도 생각했던 것보다 전력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설비 투자를 많이 늘렸다가 2007년, 8년 한국으로 치면 조선처럼 그래서 늘려난 설비를 수요가 따라오지 못해서 좀 주가가 많이 고꾸라졌던 적이 있는데 네. 닷컴 버블 때랑을 같이 생각을 해봐도 이번 GEV 대표가 말할 때는 그렇게까지 설비를 늘릴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설비를 못 늘리고 있다 보니까 가스 터빈이 모자라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회사가 이제 미국으로 진출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신기했던 게 가스 터빈 만드는 GEV가 원래 미국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회사가 들어오는 걸 굉장히 막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냥 두산에너빌리티가 들어와서 판매를 해도 허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었을 때 설비 투자를 늘릴 일은 없을 것 같고 매출액 기준 단으로 봤었을 때 에너지를 급격하게 많이 늘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런 흐름이 지금 미국장에 엄청 중요한 곳들인데 그게 이제 ARM이 될 거고요. 퀄컴이 될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력의 손실량을 줄이는 회사들. 그래서 구리 케이블에서 광 케이블로 넘어가면서 전력 손실을 줄이는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 실적이랑 같이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을 때 ARM 같은 회사는 뭐 혜자가 어떤 회사로 봐야 되냐? 그럼 굉장히 높은 굉장히 좀 견고하게 좀 밀어붙일 수 있을 만한 회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편이에요. 예. ARM과 퀄컴이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구글을 선택할 거고요. 구글을 나는 구글맨입니다. 잊으셨나요? 진짜 또
진짜 꿀밤 때리고 싶은 생각이 지금. 이걸 하나 골라주세요. 퀄컴하고 ARM 두 개 있다. 근데 오늘 예를 들면. 퀄컴이랑 세상에 이거 두 개밖에 없다. ARM의 주가가 완전 반대긴 했어요 오늘. 네. 사실 주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오늘의 평가에 따라서 오늘의 그쵸. 시장의 평가가 사실은 옳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법적 분쟁에서 아마 뭐 ARM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둘이 싸우는 거가 결국 ARM이 이길 거다? 그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봐서 지금 주가가 좀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퀄컴이 들어가고 있는 뭐 메모리 칩셋 같은 애들이 생각보다 애플이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다. 아, 애플이랑 애플이 그런 삼성이 부분을? 퀄컴 칩을 이제는 안 쓸 수도 있다 이러더라고요. 또 어디까지가 블러핑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블러핑 많이 나오네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시장에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참고로 이제 ARM 같은 경우는 포워드 PR이 75배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야 이게 지금 13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좀 저렴한 상황이죠. 그러게요. 만약에 AI 진출하겠다고 AI 플레이로서 우리가 발표를 했는데 PR이 지금 포워드 PR이 13배라고 정도 된다는 것은 지금 거의 필수 소비재 수준으로 지금 방어조 필수 수준으로. 소비재 거의 뭐 제가 뭐 그런 기업을 제가 뭐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뭐 네. 휴지 만들고 치약 만들고 이런 회사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휴지 없이 치약 없이 못 못 사시잖아요. 살잖아요. 치약 없이는 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13배 정도는 너무나도 지금 그렇죠. 저평가돼 있다. 근데 오늘 심지어 주가가 더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걱정할 이런 만한 상황을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뉴스로 또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 젠슨항 CEO의 발언이 좀 화제가 돼서 그 부분도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젠슨항 CEO가 AI가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다 라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예. 이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 따르면 중국이 또 경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쐐기를 박으면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미국과 영국 같은 서방이 현재 냉소적인 분위기에 빠져 있고 또 주마다 다양한 규제들을 쏟아내면서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점도 함께 내놨는데요.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뭐 50% 지원을 또 해준다. 그리고 규제도 비교적 느슨한 편이기 때문에 이 AI 인프라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훨씬 낮다라고 또 발언을 분석했습니다. 이번 젠슨항 CEO의 발언을 통해서 AI의 경쟁의 승패는 기술보다는 누가 더 빨리 그리고 덜 얽매이는 선에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른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젠슨항 CEO가 본래 좀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정말 많이 한다고도 알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이번 발언이 우리가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한 말이 진심이다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최근에 이 중국의 에너지 보조금의 느슨한 규제 그리고 사실상 공짜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점이 이 확실한 중국이 경쟁 우위를 AI 분야에서 갖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좀 내비친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 뭐 중국이 지금 AI 시장에서 위협적이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처음 한 건 아니고 요거는 예전부터 이제 계속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오래됐고 오늘 다시 한번 좀 짚어주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야기했던 걸 보게 되면 조금은 우리가 그 안에서 좀 디테일을 좀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뭔가 열려있는 마음, 오픈 소스라는 그러한 이야기, 그 전력을 한번 또 집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전력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 특히나 AI를 개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부담을 느낀다라는 것을 또 방증하는 그러한 언급이기 때문에 이 전력에 대해서도 뭔가 미국 내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젠슨항이 빗대어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뭐냐면 중국의 AI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노세컨. 그러니까 완전 등 뒤에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일촉즉발의 그 사이에 지금 종이 한 장 차이.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느슨하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중국이 치고 나간다. 근데 그럼 어떻게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승자가 되나요? 중국이 승자가 되나요? 저는요. 이게 저는 딥시크를 보고 나서 네. 완전 이제 다른 양상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AI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이 방향대로 잘 나갈 것 같아요. 미국식 AI는 잘 나갈 것 같은데 그 딥시크를 보게 되면서 정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약간 중국 스타일의 또 다른 AI 그런 시장이 뭔가 이제 질은 좀 떨어져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리나 뭐 이런 데 사면 질은 떨어져도 저는 옛날에 야 오늘 자 그래 한 달만 입자 예를 들면 그런 옷은 좀 입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약간 그런 식으로. 쉬인의 공장에 한번 불이 났었는데 뭐 거기가 뭐 만 몇 개의 물건이 탔는데 그 금액이 뭐 90만 원인가밖에 안 됐대요. 아, 그래요? 그럴 그래요? 정도로 중국산이 그러니까. 약간 저사양 저렴한 버전으로 가자면 또 그 나름대로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처럼 뭐 미국은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미국산 아메리카 미제. 미제. 유제는 네. 뭐예요? USA를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좋아해서 네. 그거 하나 사면은 야 이거 하면 30년 동안 입을 수 있어, 50년 동안 입을 수 있어,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산은 좀 그렇지 않으니까 이 AI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되지 약간은 않나. 비싸고 성능이 좋은 시장 하나, 저기는 약간 이제 저렴하고 효율성. 있는 시장 하나. 그래서 완전히 좀 다른 양상일 것 같은데 요번에 어떻게 보셨어요? 요 젠슨왕. 전 이 뉴스를 보면서 지금 이것도 지난주 실적 발표랑 연결이 되는데 네. 굉장히 젠슨왕이 급하다. 급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게 블랙엘에서 이제 루비노로 넘어가면서 칩 생산주의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생산주의가 짧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고를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얘네도 분명히 생길 텐데 그러면 중국에라도 좀 팔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좀 했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많이 들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26만 장 준 게 그렇게까지 호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얘네 오히려 좀 약간 재고 문제가 지금 확실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 행동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랑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오픈 AI한테도 GPU를 판매를 할 때 지분을 받고 판매를 했잖아요. 근데 판매한 거 금액을 계산을 때려보면 네. 대략 그동안 판매하고 있었던 칩에 한 30% 정도 할인해서 판매했거든요. 그러면은 얘네 GPM이 이제는 60% 후반대까지 갈 수가 없을 만큼의 판매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좀 엔비디아 젠슨왕이 좀 약간 급하다.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중국에 저런 발언까지 했다라는 네. 생각까지도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급하다.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AI에 대한 발전 속도를 좀 발목을 잡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가 지금 빨리빨리 팔기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뭔가 이제 뭐 계속 그런 나가야 되는데 네. 뭐 규제를 계속하고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답답한 거죠 일단 젠슨왕 그쵸. 입장에서는. 그리고 전력도 사실 미국이나 비싼 거지 중국은 남잖아요 지금. 그러면 맞아요. 중국에서 당연히 데이터 센터 짓고 더 하고 싶은 마음 당연히 CEO면 가질 수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실 어제도 제가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 전력 생산량 자체가 중국이 사실 10년 전부터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 한참 앞질러 있어요. 전력의 양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어찌 보면 잉여 전력이 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거나 또 데이터 센터에 이제 보조금 어떤 형태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가 아마 너무나도 가능한 그런 환경인데 미국은 이제 그게 너무나 타이트하잖아요 지금 네, 현재가. 맞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 베르노바 대표는 이제 더 이상 설비 투자도 안 늘린다라고 말해버리고 가스터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가스터빈도 늘리는데 한 2, 3년 정도는 걸리잖아요. 설비 들어가고 이제 실제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네. 네. 그러면은 그런 게 지금 이루어져도 2, 3년 뒤인데 에너지가 계속해서 모자랄 게 보이니까 중국 정부에 좀 약간 얘기해서 본인들 재고도 떨어내고 수익성도 올리려고 하는 목표가 아닌가 젠슨왕 발언을 보면서 좀 생각했습니다. 좀 급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럼 엔비디아 매출에도 직접적으로 타격이 왔으니까 이런 말을 좀 급하게 한 걸까요? 중국향으로 못 팔게 하면 지지난 분기에서 중국향 못 가게 막았었을 때 매출액이 꺾였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또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CEO 입장에서 기업의 대표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뭐 만약에 중국에 정상적으로 판매했다라면은 지난 분기 때 약 하나로 따지면 한 80조 원 정도. 네. 예, 그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었는데, 네. 예, 그게 이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젠슨왕 CEO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지금 답답한 그런 상황을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자, 그 안에서 이제 전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다시 또 미국 시장은 전력에 대해서 어떤 수요가 정말 타이트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또 이 가격이 또 높아지고 또 주가가 또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이 전력 때문에 뭐 블룸에너지부터 해서 막 정말 날아가고 있는데 요즘에 태양광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태양광 기업들도 그러니까 전력이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이게 지금 뭐 원자력이고 뭐 수소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지금 뭔가 설치되어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원을 다 동원을 해서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해야 되겠다. 이런 수요가 시장에서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금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랑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메가팩으로 연결이 되고 메가팩에 사용되는 ESS랑 연결되고. ESS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원전 자체로 봤었을 때에는 원전이 실제 상용화되려고 하면 원료를 먼저 다듬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소가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 원료가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도 2030년부터로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 오클로, SMR 도대체 매출 어디서부터 땡겨온 거냐? 그러면 이 시가총액이 도대체 가능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데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탱크에다가 천연가스 가지고 온 다음에 이 탄소는 나중에 모아가지고 딴 데다가 하겠다, 딴 데다가 처리하겠다라는 걸로 친환경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봤었을 때 수소를 쓰거나 그리고 블룸에너지처럼 이제 저는 그게 왜 친환경인지 잘은 이해는 안 되는데 네. 그런 친환경 에너지를 쓰거나 태양광으로 가거나 ESS로 가거나 다 보니까 테슬라 최근에 주가가 독일 독일 내에서 판매량, 영국 내에서 판매량, 자동차 판매량이랑 전혀 상관없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게 ESS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블룸에너지라던가 태양광 기업이라던가 ESS 기업들 지금 미국 내에는 사실 ESS 기업이 너무 중소형들밖에 없어서 볼만한 게 따로 없다 보니까 국내 주식을 오히려 더 보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 가이던스를 보시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투자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 있는. 근데 제가 여기서 그런 하나만 저희가 너무 걱정 어린 이야기들 너무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한태영 본인만 과장님을 걱정 위해서 어린 이야기만 그래요? 했어요. 다른 거 네. 기분 좋으셨어요? 네네. 한태영 과장님이 한번 좀 약간 기분 좋게 한번 던지실 만한 종목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좋습니다. 오늘 샌디스크, 마이크론 또 샌디스크 하면 웨스턴 디지털이 한태영 과장님 되게 좋게 본다고 하신 종목인데 네. 그것까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 오늘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 샌디스크 11%, 마이크론도 거의 9% 가까이 올랐는데 네. 일단은 야. 목표가 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샌디스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가를 125달러에서 230달러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올렸다라는 부분이 좀 화제가 됐던 것 같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UBS가 9월에서 10월까지 총 3번에 걸쳐서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저희가 웨스턴 디지털 실적을 저희 프리마켓 뉴욕을 통해서 시간 관계상 못 짚어드렸기 때문에 예. 그 웨스턴 디지털 실적과 관련해서도 좀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요즘에 정말 난리 났어요. 저쪽 그러니까요. 분야가. 네. 그 말씀을 좀 들어보면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샌디스크 얘기할 때가 85불, 90불 때 얘기를 해서 네. 한 2달 전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210불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그렇지. 이제 내일이면 실적 발표가 예. 예정이 되어 있고 사실 사실 그랬대로 시작해야죠. 내가 했죠. 했죠. 예.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스토리지 섹터 이 공급망 네. 병목 현상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네, 맞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디램이랑 낸드 가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맞아요. 하드디스크 가격 리드 타임 길어지면서 가격 올라가고 있고 ESSD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게 멈춰야 주가 상승이 멈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 이번에 목표가 상향이 나온 이유는 내일 실적 발표 이전에 이미 실적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225불 정도를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내일 만약에 실적 발표 나오고 나면은 저도 다시 목표가 상향해서 바라볼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왜 이 스토리지 섹터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냐면 그 아무리 GPU가 빠르고 아무리 TPU가 연산을 잘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저장을 해야 도 저장을 다시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게 하드디스크랑 ESSD 그리고 낸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은 기존에 이제 치킨 게임에서 다들 패배를 하고 떠나간 상황이고요. 이제 남아있는 이 독식을 하고 있는 거구나. 네, 독식을 하는데 그동안은 정보가 성공한다. 그동안은 좀 약간 나쁘게 표현하면 똥이었어요. 샌디스크가요? 그 웨스턴 디지털이랑 네. 시게이트 같이 네. 하드디스크를 만드는 회사들이 예. 전 세계에 3개밖에 없거든요. 예.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그리고 도시바. 도시바. 네. 네. 도시바 아시죠? 예, 예, 예. 그 옛날 노트북. 예, 저 옛날 도시바 있었어요. 나이대가 대충 계산이 되시는데요. 예. 그래서 그 회사들 말고 다른 회사들이 안 만들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당연히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HDD 하드디스크 마켓이 당연히 SSD로 대체될 거라고 다들 봤으니까 였거든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SSD 마켓이 커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체가 되지 못했고 데이터 센터에서는 지금 당장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할 곳이 없으니까 하드디스크 가격 올리면서까지 그리고 공급을 최대한 쪼아서
계속해서 실적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웨스턴 디지털이랑 시게이트 둘 다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샌디스크랑 키오시아 같이 SSD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얘네가 지금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굳이 지금 실적 발표를 굳이 부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기존에 키오시아가 실적 발표가 먼저 나왔는데 걔네도 계속 목표 주가 상향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걔네는 7,000엔이었는데 그 목표 주가가 12,000엔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SSD 마켓 그 스토리지 섹터는 계속해서 보실 만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야,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니까 와, 이거 뭐 언제부터 보셨다고? 80불이요? 85불부터 봤으니까 근데 출발은 아마 20불 때였을 겁니다. 출발 20불 때 8배. 어마어마한 종목이네요. 왜 이걸 못 봤지? 예. 그때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팬이라고 하셨는데, 예? 팬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제가 이거 웨스턴 디지털 왜 못 봤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엄청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아질.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네. 가이던스를 통해서도 그러한 어떤 전망치를 좀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종목으로 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네, 이번에는 퀄컴 실적 한번 좀 보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양대 퀄컴. 산맥이니까 ARM을 확인했으면 이번에는 퀄컴을 좀 확인해 보셔야겠죠. 네. ARM이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이었다면 퀄컴은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이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업마다 실적이 잡히는 자체적인 기간, 또 어느 나라 기업이느냐에 따라서 이 실적이 반영이 되는 그 화폐 단위 같은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면밀하게 체크를 미리 좀 하셔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퀄컴의 회계연도 4분기 EPS는 $3, 매출은 112억 7천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매출의 경우에는 전년비 10%나 증가를 했습니다. 가이던스도 나쁘진 않았는데요. 2015 회계연도 1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118억에서 126억 달러로 설정이 됐습니다. 중간값이 122억 달러 정도가 되겠죠. 예상치인 116억 2천만 달러보다 높습니다. 같은 기간 EPS 가이던스도 $3 30센트에서 $3 50센트 정도로 예상치가 $3 31센트 정도였으니까요. 이 역시 상단을 보면 꽤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분기에는 31억 2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전년도 수치인 29억 2천만 달러 순이익과 비교를 해본다면 확실히 좀 대조적인 모습이기는 하겠죠. 네. 다만 법인세로 인한 일회성 비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우려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분석이 우세했습니다. 퀄컴은 스마트폰용 칩, 그러니까 프로세서나 모뎀의 대표적인 공급 업체죠. 특히 삼성전자나 애플의 프리미엄 기기에 칩을 납품해 왔는데요. 향후 삼성전자와 애플이 자체 칩을 사용할 확률이 높아지며 최근에는 자동차, 그러니까 또 사물 인터넷, IoT, 또 다방면의 AI 칩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해당 부분 이번 분기 매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핸드셋 매출은 전년비 14%, 자동차 매출은 전년비 17%, IoT 매출은 전년비 7% 모두 증가하면서 각각 69억 6천만 달러, 10억 5천만 달러, 그리고 18억 1천만 달러 정도로 보고가 됐고요. 반면 라이선스 매출은 전년비 7% 정도 줄어든 14억 1천만 달러로 일부는 좀 부진했습니다. 퀄컴 역시 차세대 성장축으로 AI 반도체를 당연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AI 프로세서 시장에서 퀄컴은 신형 AI 가속칩, 그러니까 2026년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AI200, 또 2027년에 출시 예정인 AI250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순행식 서버렉 전체를 채우는 고성능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AI 연구소가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과 같은 첨단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연산력도 제공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살펴봤듯 삼성전자와 애플이 칩의 자력화를 현재 추진 중인 만큼 이러한 부분은 퀄컴의 향후 전망에 조금은 어두운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은 지난해 출시한 중저가 모델 아이폰 16e와 올해 출시한 초박형 스마트폰 아이폰 에어에 자체 개발한 통신용 칩을 탑재하는 등 이미 퀄컴 칩 사용을 자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아직은 삼성전자라는 건재한 고객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퀄컴은 그다지 개의치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성명에서도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는 애플을 제외하더라도 칩, 그러니까 QCT 매출은 전년비 18%나 늘었다며 애플이 없어도 퀄컴의 매출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부분을 크게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삼성전자 이탈까지도 가시화되면서 이날 실적 발표 이후 퀄컴의 주가는 강한 매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 삼성전자도 4년 만에 최상위 모델 갤럭시 S26에 자체 모바일 AP인 엑시노스 2600을 적용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죠. 퀄컴 칩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가 100% 탑재됐던 갤럭시 S25와는 달리 갤럭시 S26에는 이 비율이 약 75% 정도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치 물이 반밖에 없네, 물이 반이나 남았네처럼 같은 현상을 두고 조금은 동상이몽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날 실적 발표에서 퀄컴은 마치 이를 의식한 듯 그래도 삼성전자의 제품에 퀄컴의 칩이 75%나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좀 반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요즘 시장을 보시면 조금의 불확실성도 이렇게 좀 용납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은 이러한 퀄컴의 반응에 전혀 좀 대응을 해주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주가는 다시 한번 큰 폭의 낙폭을 좀 키워갔습니다. 네. 퀄컴의 시장 지배력이 대폭 약화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아직도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좀 이끌어내면서 퀄컴의 주가는 이날 좀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ALM과 조금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퀄컴은 이날 프리마켓에서도 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퀄컴이 2026년에 출시 예정인 이러한 칩들이 뭐 서버렉 전체를 또 채울 수 있고 또 고성능 시스템이 구현이 가능하다. 결국에는 AI로 진출하겠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좀 했는데 지금 이제 퀄컴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해야겠죠. 약점이라고 했는데 모바일 뭐 정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뭐 애플과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어떤 칩의 점유율, 과거에는 그 점유율이 매력으로 다가왔는데 그 점유율이 이제는 약간의 리스크로 또 다가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퀄컴이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중국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거의 심할 때는 제 기억으로는 실적 발표 때 심할 때는 60%까지도 중국의 의존도가 있었습니다. 그 매출에. 뭐 최근에는 뭐 40~50%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중국의 의존도.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미중 관계에서 약간 불안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퀄컴이라는 기업을 바라봤을 때 내가 이렇게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될까라고 좀 의구심을 또 품게 만들지만은 또 이제 저전력이나 이런 것들 다 상쇄하고도 남는 무엇인가가 장점이 있다라면 또 지금의 어떤 주가보다 더 높은 주가의 어떤 방향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퀄컴 뭐 아까 뭐 잠깐 뭐 말씀해 주셨지만 뭐 어떻게 볼까요? 뭐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드리면은 시장 점유율이 뺏기고 있는 기업은 굉장히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뭐가요?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빼앗기고 기업은 있는 굉장히 매력도가 떨어지는데 예. 근데 퀄컴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고객사가 많은 게 아니라 뭐 애플이랑 삼성전자 그리고 뭐 샤오미 같은 회사들을 이제 고객사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자체 칩 생산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예시를 들었을 때는 뭐 광통신 케이블을 깔고 있을 때는 통신사들이 이제 메인일 텐데 미국의 통신사 해봤자 몇 군데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고객들을 가져가는 광 케이블 회사들이 굉장히 실적이 올라가고 점유율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건데 지금 퀄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시장 지배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장주 밸류가 아니라 가치주 밸류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퀄컴이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세게 가려면 분명히 고객사 추가가 우선돼야 되는데 지금 고객사가 추가될 게 안 보여요. 그리고 사실 애플이랑 삼성전자가 워낙 좀 굵직한 고객사였다 보니까 거의 이 정도 체급이 되는 고객사를 좀 유치를 해와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의 성장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퀄컴은 자동차다 아니면 사물 인터넷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다각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근데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성장률이 많이 둔화가 되고 거의 지금 이제 약간 끝물에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가치주 밸류.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나도 있지만 그럼 어디서 그걸 돌파해야 되냐? 이게 뭐 로보택시나 아니면 뭐 일부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러한 것들이 만약 확장돼서 새로운 하드웨어들이 막 나와줘야 이 퀄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어떤 탄력을 받아가지고 쭉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로보택시나 뭐 휴머노이드나 어떤 가시화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퀄컴이라는 기업이 좀 나아진다는 것은 결국엔 총 마진율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결국에는 이 시장을 조금씩 잠식해 나가고 있구나. 또 이 퀄컴이 같은 칩이라도 가격대를 조금씩 올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진율로 나오는 건데 아직 마진율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상승의 어떤 그런 부분을 완전 보기는 힘드니까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가이던스를 보고 또 결정을 해야 될 것 그리고 같아요. 모든 기업들의 미래는 AI인가요? 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하나로만 기준되는 거 내가 AI를 안 하더라도 AI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 그 말이라도 있어야지. 아니면은 예. 아이, 나쁜 말을 하면 안 신발을 되니까. 만들더라도 AI를 내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스마트 글래스를 그래서 이을 뭐라도. 차세대 예, 스마트 뭐라도. 미사여구가 된 스니커즈. 느낌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휴머노이드를 적용해 볼까 그러니까요. 계획 중입니다. 요거라도 얘기를 해야 되네. 사실 퀄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회성 세금 문제로 좀 그런 반응이 있다라고 보는데 뭐 메타도 그렇고 뭔가 일회성 세금 문제로도 반응이 조금 이제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이 또 있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이들이 일회성 비용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진짜 일회성 비용일까라는 의구심은 좀 들긴 해요. 진짜 일회성 비용인 기업이 있고 그 블러핑인 기업이 또 있어서 그 블러핑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죠? 퀄컴은 블러핑일까요? 퀄컴은 그냥 실제로 마진율이 낮아서 좀 퀄컴은 그 블러핑이 없어도 지금 안 좋대요. 네, 그래서 퀄컴은 그렇고 뭐 메타 말씀 주셨는데 메타는 좀 약간 블러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걔네는 딱 봐도 리얼리티 랩스에서 나오는 손실들 전부 다 텍스로 바꿔가지고 이번에 일회성 비용이라고 얘기한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24년까지 감가상각해야 되는 거 전부 다 쳐냈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감가상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6년에서 5년으로 걔네가 자체적으로 줄이고까지 있으니 그럼 시장 신뢰적인 부분 측면에서 봤었을 때 누구를 더 믿겠냐라고 보는 부분이 지금 나스닥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2주 전에는 저희 한태영 과장님이 메타라는 기업 볼 때 메타는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걔네는 이게 바뀌었어요. 앞에 주어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걔네들은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철저하게 거기에서 일단 저는 성적으로. 마음을 느꼈습니다. 예. 제가 되게 존경하는 상무님이 계신데 그 주식은 카사노바처럼 해라. 카사노바처럼 치고 사랑에 빠지고 치고 빠지지 빠지고 마라. 이렇게. 사랑에 빠지지 마라. 마음을 한 주지 종목과 마라. 마음에 끝까지 주지 마라. 예. 메타에게 끝까지 줬다가 어. 네 그렇습니다. 적당히 사랑을 주는 걸로. 메타에 맺히신 게 많아요. 많이 이제 사랑의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 얘기하실 기회 드렸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자친구 바꾼 걸로 이렇게 아니 결혼하셨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픈 남자 한태영 과장님. 일단 뭐 좀 이따가 저희가 또 준비한 기업이 있으시면 좀 이따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기업 하나만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실적은 엠러빈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광고 중개 플랫폼이죠. 3분기 실적이고요. EPS는 $2.45, 매출은 14억 1천만 달러로 모두 컨센을 비트했고 매출의 경우에는 전년비 68% 정도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프리마켓 주가를 보시면 7% 넘게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이던스도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15억 7천만 달러에서 16억 달러 정도로 내놨는데요. 예상치였던 15억 5천만 달러보다 좋았고요. 또 4분기 조정 에비타 가이던스도 12억 9천만 달러에서 13억 2천만 달러로 예측이 된다고 하는데 전년비 83% 정도 많아진 수치고 전년도 증가율인 82%에서 일부 더 증가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마진이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의미를 좀 파악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엠러빈은 전반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기에만 130만 주, 그러니까 5억 7,100만 달러 규모의 환매가 이루어졌고요. 추가적으로는 32억 달러 상당의 자사주 매입도 승인을 했습니다. 3분기 잉여 현금 흐름도 10억 5천만 달러로 자본 유동성도 주주들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엠러빈은 지난 6월 비주력 사업부인 게임앱 개발 부문을 트리플다 스튜디오에 매각했죠. 이로 인한 단기적인 매출 감소, 또 회사 규모의 축소 등은 감내를 해야 했지만 관련 자본을 핵심 사업부에 집중시키고 자본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노리겠다라는 심산입니다. 실제로 이번 실적을 통해서 마진 자체는 유의미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니 투자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호적인 입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엠러빈은 주력 사업부인 광고 부문의 매출을 확장시키려는 전략을 좀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광고 부문의 사업 방식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다라는 주장과 함께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불법 앱 다운로드, 불법 미성년자 회원 가입, 또 데이터 오용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서비스 약관 위반임이 확인이 된다면 이 역시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해 엠러빈은 이날 베런스에게 보낸 성명을 통해서 이러한 혐의는 허위이고 오해이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근거도 현재로서는 부재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엠러빈, 이게 너무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크게 관심이 있었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뭐 최근에 SEC에서 일부 조사가 좀 들어가기도 했고, 뭐 공매도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고, 뭐 약간의
우여곡절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8% 지금 지금 프리마켓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엠러빈이나 뭐 로빈후드 뭐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도가 너무 높잖아요. 이게 앞으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수요는 뭐 계속 지속될까?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첫째로 그 미국 내에서도 생각했던 것보다 타겟형 광고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타겟형 광고를 해서 광고 매출 단가를 올려줄 수 있는 회사가 엠러빈이랑 그리고 레딧 정도를 먼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라벨링이 되고 실제로 내가 타겟을 맞춰서 고객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메타와 굉장히 유사하죠. 메타와 유사하다. 그렇죠. 그래서 광고 단가를 올리고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엠러빈도 사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 맞고요. 그리고 레딧도 사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이번에 로빈후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드리면 로빈후드 이번에 실적 발표 나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주식 매매 수수료가 급증하진 않더라고요. 원래 모건 스탠리라던가 크립토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더라고요. 또. 크립토는 이번에 대규모 청산 이슈가 한번 그러니까, 있었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 오히려 이제 크립토 시장은 확실히 신뢰를 잃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만 보더라도 코인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게 보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 주식을 코인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좀 미국 밈 주식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는 사실 한국에서만 나오고 있는 현상은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실제로 지금 밈 주식 그리고 혹은 레버리지 ETF들에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코인 선물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미국 밈 주식과 레버리지 ETF에 몰려들고 있어서 로빈후드의 크립토 부분은 마이너스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비욘드 미트 같은 일들도 콩고기에 환장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들이 떠드는 내용들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로빈후드는 그렇다고 해서 성장성이 꺾였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제 다음으로 진출할 마켓이 아마도 폴리마켓 같은 예측 시장으로 진출한다고 말을 하는데 예측 시장 규모가 사실 측정해 보면 그렇게까지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뭐 플러터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드래프트킹스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뭐 해봤자 시가총액 20조 30조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고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150조 정도 되는 회사다 보니까 얘네가 반영이 된다고 해도 그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로빈후드는 그 고객 수를 조금 더 확보할 만한 이벤트가 하나 나왔으면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조금은 안 보이고 있어서 조금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겠다.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 네, 알겠습니다. 엠러빈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AI를 통해서 마케팅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많은 이제 고객사들에게 뭐 우리가 많은 이제 뭐 우리 소비자들이 있을 텐데 그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끌어와서 광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주느냐를 그 플랫폼을 짜는 기업이 엠러빈인데 결국에는 AI 그러니까 AI 플레이어들이잖아요. AI를 가지고 뭔가 한다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좀 뭐 엠러빈은 뭐 이미 벌써 이러한 어떤 기대감이 다 들어갔었고 뭐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혹시 뭐 생각나는 기업이 있어요, 혹시? 사실 제일 첫 번째로 떠올리는 기업은 사실 구글이고요. 구글? 네. 이승전 구글인가요? 구글맨이라는 이름이 네이밍이 잘 어울리십니다. 조금 무서울 지경이에요. 사실 구글이 너무 잘하고 있다 보니까 그 라벨링을 광고를 하려고 하면 타겟 광고를 잘해야 되고 타겟 광고를 하려고 하면은 고객군을 정확히 라벨링을 해놔야 되는데 그 라벨링을 하는 기술이 사실 크롬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광고 회사 관련해서 또 어디를 투자해야 되냐라고 보면은 자꾸 구글이 보이네요. 구글의 생태계는 거의 뭐 무서운 것 같기는 해요. 뭐 다 하나로 이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니 그 오픈 AI의 그 아스트라 새롭게 개발하는 그 앱을 구글 클라우드에서 개발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그거만 이렇게 단적으로 끝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위아더 구글이 되고 있어요. 뭐 그런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뉴스로 넘어가서 자 지금 어떤 뉴스가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기승전 구글이어서 구글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애플이 차세대 시리에 또 구글 1.2조 파라미터 AI 모델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또 밝혔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애플이 새로 바뀌는 시리에 구글의 초거대 AI 모델을 탑재하겠다라는 내용을 또 공식화했습니다.
이 모델은 현재 1.2조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대형 언어 모델로 애플은 구글에 약 10억 달러를 매년 지불하는 계약을 현재 마무리 중이라고 밝혀졌고요. 이 새로운 시리는 내년 봄쯤, 즉 2026년 봄쯤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다만 애플은 이번 협력을 임시 조치로 보고 있고 또 앞으로는 자체 개발한 AI 모델로 완전히 대체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내놓긴 했는데요. 애플이 자체 AI 모델에 대해서 개발 속도가 더디다라는 지적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또 최근 뭐 이야기들이 나올 때 애플에 대해서는 AI가 없어도 혁신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을 통해 특히나 구글의 AI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당분간은 좀 임시 방편으로 이용을 하겠다. 연간 10억 달러라는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닌 만큼 애플 입장에서는 AI에 대한 간절함을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 뭐 어떻게 보셨어요, 김인 캐스터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이 진짜 이러다가 애플까지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임시방 구글이 애플을 먹는다고요? 네. 그거는 엄청 큰일인데요. 그렇겠지만 이제 AI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하겠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뭔가 시간을 좀 벌어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간 10억 달러 가까이 비용을 내면서 이걸 한다는 게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타격이 애플이요? 애플 입장에서 이게 어쨌든 자체 AI를 가지는 것과 네. 그리고 계속 이걸 구글 쪽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다 쓰는 것과는 요거 말씀드릴게요. 다를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애플이 구글에게 내가 너의 제미나이를 쓸게 라고 한 해 동안 10억 달러 준다고 했잖아요. 네. 구글은 애플에게 아이폰에 딱 우리 아이폰 들어가면 구글 검색 엔진 그걸 디폴트 값으로 그러니까 내가 딱 들어가게 되면 구글 딱 뜨게끔 검색 엔진 네. 그걸로 200억 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20배를 더 내고 있어요. 구글은 애플에게. 근데 애플은 구글에게 제미나이 쓰겠다라고 지금 10억 달러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은 지금 구글 입장에서는 조금 덜 받고 있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할인해 준 거 아닌가? 거의 비슷한 급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뭐 일단 이런 계약이 이제 됐으니까 네. 요거는 우리가 뭐 봐야겠지만 여전히 애플이 구글한테 뜯어먹는 게 더 많습니다. 지금 그 아이폰 위에 올라가는 그 디폴트 값으로 해주는 검색 엔진 하나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 하나로 네. 200억 달러를 그러니까 뭐 하나로 따지면 한 24조 원을 연마다 이렇게 이제 지불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뭐 부분인데 이번에는 뭐 제미나이 그렇게 큰 계약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에게 있어서는 전 좋다고 보죠. 왜냐하면 AI에 대한 뭐 갈증이 너무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제미나이를 통해서 그래도 좀 얻어가는 부분. 하지만 뭐 구글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뭐 부가가치를 또 창출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 뭐 그 안에 있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너무나도 좀 적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탄태형 과장님 요 뉴스 보시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이게 구글의 독주가 좀 약간 시작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제가 이거랑 연결해서 오늘 준비한 종목까지 바로 연결을 좀 한번 좋아요. 지어서 말씀을 좀 네. 들어봐도 될까요? 제가 사실 지난주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저 중간에 마음껏 들어보셔도 됩니다. 오늘도 아, 그래요? 마음껏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마음껏 말씀해 주세요. 마음껏. 저한테는 공격 그만하라고 하셨잖아요. 하셔도 됩니다. 지금 네. 저 지금 안에 지금 방탄조끼 입었어요. 지금. 그래요? 네. 제가 이번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네. 좀 고민이 굉장히 많아서 여의도에서 이제 형들이랑 같이 좀 깊은 고민을 깊은 고민. 몇몇 뭐 얼마나 종목에서 깊었길래? 네. 거의 매일 한 5시간, 6시간씩 예. 그 운용사 매니저 형들이랑 같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래가지고 그 다크서클이 배꼽까지 내려갔다는 소문이 좀 있는데 지금. 코피도 흘리고 예. 공부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들이 전부 다 지나고 연말이 이제 다가오는 시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한 거를 좀 깊이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예. 이제 가장 크게 다가올 거는 제미나이 3.0입니다. 제미나이 3.0.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구글이 이번에 새로 개발하는 제미나이 3.0 모델이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르면 11월 중순에 출시될 거다. 다다음 주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번 기존에 제미나이 3.0 vs 챗 GPT를 했었을 때 올해 최고의 추론형 AI는 무엇인가? 5월, 6월 달까지만 해도 제미나이가 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부 다 역전을 해서 한 70% 이상 확률로 제미나이가 이 최고의 앱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발표된 실적 발표에서
월별 사용자 수를 보더라도 이제 6.5억 명 vs 8억 명 진짜 그냥 아까 말씀하신 중국처럼 나노미터로 지금 따라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구글은 심지어 플러스로 그 3억 명 이상의 유튜브 유료 구독자를 전 세계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정말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미나이 3.0이 진짜 만약에 그 추론 능력에서 GPT를 압도하면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TPU를 쓰지 GPU를 안 쓰잖아요. 그러면은 GPU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좀 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공유를 해봤거든요. 그 걱정하셨어요? 엄청 걱정했고. 엄청 걱정했어요? 그쵸. 왜요? 왜냐하면 그동안 구글맨이시잖아요, 지금. 구글맨인데 엔비디아가 지금 5 트릴리언까지 갔는데 네. 이 3월 달에 나왔었던 딥시크 우려가 그 너희 엔비디아 칩 생각보다 별로 안 필요하네 라는 게 흐름이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제미나이 3.0이 만약에 진짜 압도를 해버린다 라고 하면 엔비디아 GPU 진짜 생각보다 별로 안 필요하네 누가? 구글이 그렇게 말하던데 의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글은 심지어 GPU를 쓰지도 않고 TPU 사용하고 있고 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풀스택으로 전부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오픈 AI의 행보를 그동안 봐오면은 연초에 원래 오픈 AI가 3명이서 창업을 했잖아요. 일론 머스크랑 샘 알트먼이랑 일리아 수츠케버. 그 3명이서 창업을 했었는데 일리아 수츠케버가 원래 되게 유명한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과학자분이고 오픈 AI의 완전 핵심 멤버였었는데 그분이 올해 그만두고 나서 챗 GPT가 좀 사양이 떨어졌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한 명의 천재가 회사를 바꾸는 것처럼 일리아 수츠케버가 나가고 난 이후에 지금 오픈 AI에 대한 우려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와중에 구글이 TPU를 사용해서 GPT보다 더 좋은 AI 모델을 만들고 실제로 매출액 기준으로 찍히는 게 GPT보다 압도를 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면 지금 그 5 트릴리언인 엔비디아 vs 뭐 3.5 트릴리언인 구글 과연 누가 경쟁에서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굉장히 시장에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아마 대부분의 운용사 매니저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우려 때문에 미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만 하더라도 구글은 올라가고 엔비디아는 떨어지는 현상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고 그 폴리마켓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는 조금 구글이 앞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미나이 3.0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미나이 3.0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어느 정도 아웃퍼폼할 수 있는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생성형 AI가 나올 때 되면은 본인들의 제품이 가장 압도적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수치들을 좀 뽐내려고 하잖아요. 네, 예전에 맞아요. 메타도 람다 나왔을 때 네. 우리의 추론 능력이 최고다.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께 최고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너무나도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제 너무나도 익숙하게 막 나오니까 각자 자기가 개발했던 게 최고다라니까 이게 뭐 이렇게 시장에서 그 수치에 대한 어떤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뭐 그럭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최고다. 라고 이야기를 나왔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사실 그거에 대한 경쟁은 8월 달에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8월 달에 이미 끝났다. 8월 달에 이미 끝났다고 보는 근거가 뭐냐면 8월 달에 GPT 이전 모델이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정확도가 굉장히 높고 매력적인 모델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현상이 하나 발생했었습니다. 구글의 크롬이 갑자기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을 하면서 좀 그 최적화가 꼬이기 시작했던 시기가 딱 GPT가 출시됐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크롬이 검색 엔진 방법을 전부 다 바꿔버렸어요. 옛날에는 데이터를 100개씩 주던 걸 이제 10개씩만 주게 하고 뭐 당신은 로봇이십니까? 라는 걸 중간중간에 API들이 끌고 가지 못하게 막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왜 막았었냐면 오픈 AI가 API 사용료를 안 내고 몰래 쓰던 정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 몇 개를 사용을 해서 오픈 AI가 크롬의 라벨링을 몰래 쓰고 있었던 상황이 나왔고 그래서 GPT가 신모델이 딱 나오고 나서 일주일 정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갑자기 성능이 떨어지고 딥리서치 기능이 마비되는 현상들도 나오면서 클라우드도 갑자기 끊겨가지고 맨날 로딩 중입니다 하는 거 돌아갔던 맞아요. 시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때가 그때거든요. 제 거도 그랬었어요. 왜 그러지? 내가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크롬에서 막아서 그렇고요. 사실 오픈 AI는 원래 빙을 써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써야 되는데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안 쓰고 크롬을 쓰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게 이제 빙갓
맞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네, 예. 그래서 빙을 쓰지 않고 크롬을 쓰다가 걸렸었던 부분이 나오고요. 이런 나온 이유가 API 사용료 안 하고 안 내고 쓰던 부분에서 걸렸던 부분이고 예. 이러한 걸 몰래 썼던 이유는 크롬의 라벨링이 빙에 비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그게 증빙이 된 거구나. 네, 맞아요. 예. 그래서 8월 달부터 그게 증명이 됐고 그때 이제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독점이더라도 데이터를 제공하면 된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예. 구글 주가가 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너무 명확하게 나와버린 게 이제 사용자 수 자체가 증가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맨 엔드 단에서 어떠한 고객들이 어떠한 제품을 사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아마 제미나이 3.0을 기준으로 GPT보다 압도할 거라고 지금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런 상황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구글 vs 오픈 AI 그리고 오픈 AI가 묶어놓은 수많은 회사들 엔비디아, 오라클 이런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런 예. 회사들이 주가가 어느 정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까지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끼리 한 말은 구글롱은 나스닥 숏이다. 아, 구글 롱은 나스닥 숏이다. 네, 맞아요. 그 롱숏으로 접근해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이 개편이 되어 그 중심이 짜져 있었는데 예.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구글 중심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 실적 발표 때 좀 주의 깊게 많이 봤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야, 지금 뭐 생성형 AI가 결국에는 하나의 캐시카우의 역할, 캐시카우라는 것 자체가 그 하나로 우리가 그냥 돈 내고 그냥 쓰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 생성형 AI가 무궁무진하게 지금 다 접목이 될 수 있는데 네. 거기서의 승자가 지금 제미나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일단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도박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일단 제미나이가 압승이라고 나오고요. 폴리마켓에서 그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폴리마켓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엔비디아 5 트릴리언 vs 구글 3.5 트릴리언 이게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딥시크 사태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시장 충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라는 관점까지 보고 있는데 예. 또 최근 뉴스들을 보면 예. 오픈 AI 상장 미루고 있죠. 그러면 얘네 자신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 또 일리아 슈츠케버 그만두고 나서 걔네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그 좀 기간이 4월에 한다 했다, 6월에 한다 했다, 8월에 한다 했다 계속해서 미뤄졌었잖아요. 그럼 얘네가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는 현금성 자산들이 고갈되고 있는데 그러면 돈을 또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고 하니까 소프트뱅크에선 다음에 줄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럼 뭐 오라클에 지분 팔고 뭐 엔비디아에 지분 팔고 그러고 나서도 안 되니까 이번에 정부 보증 지원까지 해달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서 지금은 GPU vs TPU의 싸움 그래서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연합군 vs 구글의 싸움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구글이 지금 너무 보기가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구글의 포워드 PR 자체가 25배 정도로 빅테크 중에 가장 또 낮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올라서 이제 거의 30배 조금 안 될 겁니다. 30도 좀 안 돼요? 네. 일단은 뭐 제가 이제 뭐 사이트마다 조금씩 수치가 좀 다르긴 한데 네. 뭐 일단은 뭐 빅테크 중에서는 가장 또 저렴한 어떤 밸류에이션을 또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뭐 네. 그 이제 분모가 이제 커지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PR이 좀 낮아지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나도 왜 다른 빅테크보다 그래도 낮은 포워드 PR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이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게 이어져 와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렇게 됐었냐면요. 예. 이번에 메타에서 딱 나왔던 일인데 그동안 감가상각 관련된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5년 안에 해야 된다, 6년 안에 해야 된다 등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예. 구글은 2022년부터 했습니다. 그 감가상각을. 네, AI에 사용되는 캐펙스 지출에 나오는 비용들을 22년도부터 걔네가 실적 발표할 때 다 녹여서 발표를 했고요. 22년, 23년, 24년 동안 전부 다 녹여서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메타 같은 사태가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심지어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로 감가상각을 반영을 했었던 애들은 좀 주가가 천천히 갔었던 것 같고 좀 밀었었던 애들은 그게 너희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주가가 더 급하게 갔었던 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구글에 대해서 최근에 뭐 감가상각 이거 뭐 지금 메타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구글은 2022년 때부터 나눠서 그런 부분을 좀 진행을 해 왔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이 어쩌면 AI의
당세장 이게 뭐 7년이 갈지 뭐 지금 우리가 3년 차 이제 지났고 이제 4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 건데 이게 뭐 7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버블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또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AI 플레이어들은 이제 정해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들 특히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 그 뭐 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AI의 플레이어로서는 구글이 그냥 최종 승자가 될 거라고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결국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좀 그럴 확률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저번에 팀장님이랑 같이 얘기할 때 오늘 김민 캐스터도 살짝 짚어줬는데 처음 한 말이 진심이다. 그래서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팅 30년 걸린다. 30년이 돼도 안 된다. 예. 라고 했고 레리 페이지는 5년 안에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거를 저는 왜 젠슨왕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 생각을 하냐면 기존의 직렬 구조로 되어 있었던 구조를 병렬로 바꾼 게 엔비디아의 GPU의 개념인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제 양자 컴퓨팅의 개념이잖아요. 그 양자 컴퓨팅의 개념을 그리고 LMM의 개념을 2014년부터 준비를 해서 2016년에 알파고를 내놓은 게 구글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넘어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젠슨왕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은 헤게모니 변화에 따라오지 못해서 30년 걸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2016년도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10년 전이거든요, 벌써. 근데 그때부터 준비를 해왔었던 구글 vs 엔비디아로 보면 이번 헤게모니 전쟁이 좀 약간 생각보다 좀 딥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군대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흐름 속에서 네, 10년 전이죠. 벌써 10년 전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구글도 양자 컴퓨팅을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조그만한 회사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 뭐 아이온큐라던가 리기티 컴퓨팅이라던가 그리고 뭐 퀀텀스케이프라던가 어제 아이온큐 실적 진짜 잘 나왔거든요. 그걸 모르겠어요. 잘 나왔는데 잘 나온 걸 모르겠다. 그러니까 왜 잘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도대체 고객사가 누군지도 파악이 안 되고 매출이 뭐 전년비 222% 올랐다고 워낙 낮았으니까요. 그래요? 그래도 이제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과거 대비해서 많은 이제 집중도를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그 아이온큐 같은 회사, 리기티 컴퓨팅 같은 회사가 아니라 구글이 한다. 라고 말하면 이건 플레이어 자체가 달라지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사실상 구글이 지금 다 양자 쪽도 다 먹고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네, 맞습니다. 자체 칩을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구글맨들 혹시 끝나고 나가서 한번 허그하고 집에 가세요. 하이파이브 해야죠. 하이파이브 하고 가세요. 마지막 우리 클로징은 구글 하면서 하이파이브 하고 끝내야 돼요. 전 안 해야지.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구글이 거기서도 이제 핵심 플레이어가 될 것 같다. 지금 핵심 플레이입니다. 핵심 플레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무서운 게요. 일론 머스크 그가 옳았다. 그래서 오픈 AI를 제일 처음 만들 때도 그 구글을 견제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예, 맞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일리아 수츠케버를 구글에서 빼오는 과정에서 그 레리 페이지랑 이제 절연했잖아요. 그래서 절연을 하고 빼왔는데 얘가 또 이제 샘 알트문이랑 또 절연을 해버리고 그리고 일리아 수츠케버까지는 나가버리니까 지금 사실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게 옳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좀 핫한 소식이 있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좋아요. 예. 이제 구글 오늘 다양하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1조의 밤이라고 또 많이 나오잖아요. 이 테슬라 쪽으로도 사실 사람들의 이목이 좀 집중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1조 달러 부상한 패키지. 그렇죠. 1조 달러 부상한 패키지. 근데 이게 보면은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에 관해서 좀 이게 공방이 좀 크기도 하고 그리고 뭐 테슬라 경우에는 이번 주 다양한 악재 이슈들을 여러 가지 소화를 했는데 또 어제장에서는 4%대 상승부를 물론 뭐 이것만의 영향은 아니겠죠? 지금 한 10분 전에 기사가 떴는데 일론 머스크 1조 달러 보상한 패키지가 사실은 통과될 것 같다라는 CNBC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혹시 궁금하신다면 제 화면 한번 틀어주시면 제가 기사 띄워놓을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쪽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통과될까요? 통과되겠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사실 테슬라 이꼴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통과가 되고 난다면 정말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파워가 더 한 번 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일론 머스크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뭔가 기반을 마련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될 거다 한 표 던지겠습니다. 저도 뭐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이제 저거 통과가 될 것 같고. 노르웨이 사실상 이제 국부펀드는 저게 왜 반대했을까? 보상안을 받는 데 있어서 일단 규모가 너무나도 천문학적이긴 한데 그쵸. 저게 이제 붙는 조건들을 충족했을 경우잖아요. 네. 사실상. 근데 그 충족되는 조건들을 보게 되면 이게 뭐 쉽지 않은 것도 않다. 많아요. 쉽지 않은 쉽지 것도 않다. 많기 때문에 뭐 휴머노이드의 상용화부터 시작해서 로보택시 자체도 지금 아직 상용화 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네. 뭐 몇백만 대가 뭐 운행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있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걸 정말 실현시키면 나는 저 정도 받아도 된다고 봐요. 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그걸 했으면 다 받아가야지. 실현시키면. 받아가야지. 예, 하여튼 뭐 그런데 일단은 저는 뭐 이번에는 통과가 되지 저도 될 않을까. 것 또 같아요. 이사회 의장 자체가 또 직접적으로 나와가지고 네. 안 되면 일론 머스크 이제 CEO 물러난다. 우리 끝난다.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가. 제가 어림잡아서 생각을 해봐도 기사를 한 10개 봤으면 네. 9개는 된다예요. 예. 네. 그리고 딱 하나만 안 된다. 노르웨이 그러니까요. 거기만. 예, 안 된다. 노르웨이 이제 근데 그 국부펀드 노르웨이 펀드 자체도 지난번 급여 패키지 반대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도 근데 반대하는데 거기가 테슬라 최대 주주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의 리스크는 조금은 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일단 뭐 운용사 기준으로 하면 뭐 블랙락 뱅가드 다음에 이제 아마 노르웨이 그 펀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부분은 뭐 결과 나오면 또 시장의 반응을 바로 또 지켜보셔도 궁금하네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 프리마켓 뉴욕 저희 또 메리츠증권의 한태영 과장님과 함께 2부를 이렇게 좀 꾸며봤는데요. 다음 주에 또 많은 이야기, 오늘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늘 보셨던 시청자분들은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또 얻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태영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최고 앵커와 김민캐서는 다음 또 방송 화이팅입니다. 지금 속보 굉장히 많기 굉장히 때문에 많죠? 여러분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회합니다. 네. 예, 그럼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자 뒤에 또 이제 최보아 앵커와 김민캐서가 준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바로 또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앞 떡볶이 집에서 너를 기다리는 시간도 설레어서 핸드폰만 자꾸 봐 5분이 1시간 같아 네가 오는 게 보이면 손 한 번 흔들어 보지만 어색하게 웃는 내 모습이 너무 티나나 내 맘이 다 보이나 숨기려 해봐 또 자꾸만 웃음이 나와 너랑 있으면 세상이 다 예뻐 보여 평범한 하루도 특별해져 손잡고 걷는 이 길도 편의점 가는 길도 영화 같아 매일매일 처음 사랑에 빠진 것처럼 설레는 이 기분 계속되길 너와 나 우리 둘이 이대로 쭉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길 문자 보내며 웃고 있어 잘 들어갔어 물어보는 네 말 한마디에 행복해 친구들은 놀려대지만 나는 전혀 신경 안 써 처음이라서 서툴러도 진심만은 누구보다 커 너무 티나나 내 맘이 다 보이나 숨기려 해봐도 자꾸만 웃음이 나와 너랑 있으면 세상이 다 예뻐 보여 평범한 하루도 특별해져 손잡고 걷는 이 길도 편의점 가는 길도 영화 같아 매일매일 처음 사랑에 빠진 것처럼 설레는 이 기분 계속되길 너와 나 우리 둘이 이대로 쭉 서툴러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돼 우리만의 속도로 천천히 가면 되는 거야 실수해도 웃어 넘기고 부족해도 채워주면서 이렇게 함께 커가
네, 최보아 김민의 PM10 오늘도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참 갈팡질팡 갈피를 좀 잡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중심에는 AI 버블론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하루는 기대감이 대두가 됐다가 또 하루는 실망감이 표출이 됐다가 네. 좀 투자자들 혼란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찝찝한 마음을 사라질 수 없는 떨칠 건 수가 없죠. 최근 다 그런 분위기를 투자자분들도 읽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시장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금 네. 일단은 선물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M7 주요 종목들은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지수부터 함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좀 좋네요, 초록불 오늘은. 키면서 출발을 하긴 했는데 어제 장 이어서 오늘도 또 이렇게 이어가는 모습, 또 정규장에서는 어떻게 이어갈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M7 종목들 위주로 먼저 주가 흐름과 주요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타의 경우에는 현재 선물 시장에서 0.8%대 현재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의 경우에는 방금 전은 아니고 좀 몇 시간 전에 이런 이슈가 있어서 함께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소식이죠? 메타가 이 사기 광고로 거액의 수익을 창출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좀 악재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조금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메타가 이러한 법적 분쟁을 맞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요 정도 법적 분쟁이야 별거 아니다 뭐 이런 반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기업이 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 정도의 사기는 항상 가져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심리도 사실이 아닐 수도 좀, 있는 부분인 그쵸. 거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자동화 시스템이 95% 이상 사기로 확신할 때만 이 광고주를 차단을 했다고 하고요. 또 확신도가 그보다 낮은 의심스러운 광고주의 경우에는 계정 차단 대신에 더 높은 광고비를 부여하면서 이 벌금형 정책을 적용시켰다는 점이 특히나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내용과 주가 흐름은 정규장까지 이어지는 것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존 주가로 함께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창을 많이 띄웠더니 우리가 이게 적당히 오류가 좀 창을 있는 것 띄워야 될 것 같아요. 같아요. 양해 아마존도 말씀 뭐 괜찮네요. 부탁드립니다. 나쁘지 않네요. 맞아요. 아마존도 어제 이어서 오늘 또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 쪽으로도 사실 가벼운 이슈가 있긴 했는데 이건 저희가 좀 시간이 남으면 뒤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뭘까요? 엔비디아 쪽으로는 현재 1%대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또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이게 좀 느려지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약간은 좀 꺾이고 있네요. 네, 약보합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조금이지만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애플도 함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도 오늘 좀 빠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규장에서는 어떤 흐름 이어질지 또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두 가지 알파벳과 테슬라 쪽으로 또 주가 흐름 현재 알파벳은 0.6%대 상승세 이어나가고 테슬라 쪽으로도 현재 다시금 또 이렇게 음전과 돌아섰다가 양전이 왔다 계속해서 갔다 하는 좀 오가는 모습이 모습이네요.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주총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양하게 섞이면서 맞아요.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까 저희가 얘기를 나눈 것처럼 사실은 오늘 통과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뭐 이런 쪽이 좀 우세한 것 같긴 해요. 오전 5시를 이제 기해서 한국 시간으로는 저희가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장규장 마감과 이게 비슷하게 맞물리면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갈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감 이후에 어떻게 본다면 애프터마켓에서 뭐 급등할 수 있을지 그쵸. 혹은 뭐 약간의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될지 뭐 이것도 하나의 또 재미있는 포인트일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M7 종목 여기까지 다 끝나셨다면 네. 저는 지금 나온 속보 두 가지 먼저 좀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장 전에 실적을 발표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실적까지 함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감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 저희가 앞서서 풀마켓 뉴욕 때도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네. 나오고 있는 지금 고용 지표들이 이게 믿을 수 있는 지표냐 혹은 뭐 공신력이 있는 지표냐에 대한 의견은 조금은 엇갈리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아무래도 셧다운이 좀 장기화되는 이 마당에서 하나하나씩 나오는 지표들이 워낙 좀 귀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쵸. 보니 이러한 지표들을 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민간 지표가 나왔습니다. 민간 업체 이름이 조금은 여러분들이 재밌으실 것 같기는 한데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라는 민간 업체입니다. 약간은 공신력이 조금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네. 아무튼 관련 내용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0월 감원이 15만 3,074건으로 9월 대비해서는 무려 183%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75%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좀 지적이 됐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어제 지표들을 짚어드리면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견조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저희 방송 때도 앞서서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감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네. 사실은 노동시장이 정말 약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다시 한번 좀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3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22년 내 최고치를 찍고 있는 지표다라고 합니다. 뭐 요즘 뭐 민캐스터가 어제도 말씀해 주셨고 네. 저희가 뭐 이전 방송을 통해서도 빅테크들의 감원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러한 것들이 수치로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치는 미국의 10월 전체 감원이다라고 본다면 미국의 빅테크 감원 수치도 충격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10월 빅테크 감원은 33,281명 정도가 감원이 된 걸로 하는데요. 9월 대비해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켜보셔야 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2월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시장이 약화됐다, 둔화됐다라는 부분은 연준에게도 금리 인하 경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도 한 번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주의를 촉구하고 싶은 부분은 민간업체의 지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신력이 있는 정부기관의 지표와는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네.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속보는 일라이릴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최근 들어서 제약사들의 실적 발표도 정말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라이릴리 관련해서 비만 치료 물질에 대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요즘 빅테크들 또 빅파마들의 가장 큰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만 치료제일 것 같기는 해요. 관련해서 이러한 소식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엘로랄린 타이드라는 비만 치료제 물질에 대해서 후기 단계 임상 시험을 시작했다라는 CNBC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엘로랄린 타이드다라고 한다면 식욕 억제 그리고 위 배출 지연과 같은 효과적인 그런 비만 치료를 하는 물질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러한 물질이 지난번 임상 시험 때는 평균 20.1주간 48% 정도의 체중 감소가 보고가 됐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라이릴리가 확실히 다시 한번 좀 비만약 시장에서 입지를 좀 확대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네. 경쟁사들 대비해서 시장 지배력을 좀 강화시켜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일라이릴리의 주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요 소식이 전해져서일까요? 현재 프리마켓에서 0.8% 정도, 1% 가깝게 좀 오름폭 키우고 있다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실적 넘어가기 전에 민캐스터가 준비한 넷플릭스 관련된 소식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이죠? 네, 일라일리 먼저 관련해 살짝만 언급을 드리자면 이게 또 3상에 관련해서는 되게 복잡한 구조로 좀 이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신중하게 보는 투자자들도 있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호재성으로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있겠죠. 점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오늘 넷플릭스 관련해서 사실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또 프로그램 이름이 PM1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론 M7 종목들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오늘의 종목은 M3 종목 중 네, 하나인 넷플릭스인가요? 맞습니다. 오늘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이 넷플릭스 쪽으로의 이슈부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주가 움직임부터 함께 체크해 보면요, 0.1%대 현재 떨어지고 있는 모습 먼저 체크를 해드리고 큰 한번 넘어가 움직임은 보도록 없네요. 할게요. 네, 그러면 내용을 좀 살펴봤을 때 이 광고 도달 범위를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인 월간 활서 시청자를 새롭게 발표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넷플릭스의 광고는 1억 9천만 그런 시청자에게 도달했다라고 좀 밝혀진 바가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넷플릭스가 월간 활성 시청자라는 새로운 광고 지표를 어떻게 보면 시장에 내세운 건 이 광고 사업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광고주들에게는 더 명확한 도달 범위를 제시하는 동시에 또 스트리밍의 주요 수입원인 구독료가 또 광고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모양새도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중요한 신호다라고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넷플릭스 쪽으로의 이슈가 있었는데 시리우스 XM과 팟캐스트 라이선스 계약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좀 확인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넷플릭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OTT의 강자라고 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 요즘 들어서 OTT 시장에서의 뭔가 경쟁이 심화된다거나 하는 부분에 우려가 약간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쵸. 그래도 시장의 대부분의 의견은 아직은 넷플릭스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다라는 쪽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요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의 트렌드 속에서 자신의 브랜드 가치 또 자신의 시장 지배력 같은 부분을 확실히 증명해야 하는 부분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연말에 신작이 다양하게 나온다라고 하죠. 그리고 저희가 네. 이전 실적 발표 때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혹은 뭐 캐대언이라든지 그쵸. 이런 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구가하는 작품들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은 확실히 넷플릭스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경쟁자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리를 좀 그쵸.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엿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긴 합니다. 또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그 캐대언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시즌 2가 나온다. 뭐라 해야 됐죠? 약간 그 트대헌 뭐 이렇게 나온다는 보도도 있어서 트대헌이 나온다고요? 네. 어. 그런 뭐 자잘한 이슈도 있어서 약간 그런 확실히 부분 K 가지고. 문화를 좀 노린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넷플릭스의 가장 큰 맹점이 하나만 있다 한다면 저는 좀 가격대가 너무 비싸요. 너무 높은 데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뭐 최근에 주식 분할 같은 이야기들도 있었죠. 네. 좀 투자자로부터 접근하기 좀 용이한 방식으로 좀 변화를 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뭐 앞으로 향후 좀 긴 텀으로 본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네. 많으니까 참고해서 넷플릭스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다음 이슈를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퀄컴 관련해서는 일회성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내용만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잠깐만 짚어드리고 넘어가고 구글 쪽으로의 이슈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현재 움직임 현재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에서의 주가 움직임은 여전히 약간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는데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현재 상승부를 키워내고 있긴 하네요. 그래도 뭐 다른 빅테크들에 비하면 뭐 요 정도면 나름 좀 선방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구글이 엔트로픽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이 협상에 대해서 현재 단계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함께 나왔습니다. 만약 이번 투자가 성사가 된다면 이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는 3,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고요. 지난 9월 엔트로픽은 기업 가치 1,380억 달러 수준에서 이 130억 달러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구글은 이미 엔트로픽에 30억 달러 이사를 투자해서 또 현재 약 1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추가 투자 방식은 전환사채 발행, 그리고 내년 초 펀딩 라운드,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를 포함한 전략적인 투자 등 여러 가지 방안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구글이 AI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좀 잡기 위해서 엔트로픽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것들을 더욱더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일들이 사실 구글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요즘 빅테크들의 AI에 대한 투자가 정말 가열차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거의 매일같이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AI 시장의 끝에 도달을 한다면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투자들이 과연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시간차를 두고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장전 실적 발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한 나온 지 30분 정도 된 것 같으니까요. 이러한 내용도 저희와 함께 빠르게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실적은 3분기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PS는 2달러 38센트, 매출은 151억 9천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주가창으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자 한다면 지금 프리마켓에서 3% 가깝게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M7 네. 기업들의 주가를 좀 보여드렸는데 약보합과 강보합을 오가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AI 버블론에 대한 그런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네. 약간은 경계감을 좀 가지고 그래도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정도 상승률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이번 실적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로이터 통신의 기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3분기 핵심 영업이익은 전년비 13% 증가한 49억 9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다라고 합니다. 가이던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 한 자릿수 후반 성장률, 그리고 연간 EPS 가이던스는 두 자릿수 초반 성장률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온 수치 자체가 구체적이지는 않죠. 약간은 네. 추상적인 수치로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이것을 상향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쟁 심화,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네. 인플레이션, 또 관세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 같은 것들도 여전히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이던스를 확실하게 높여주기에는 약간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CEO인 파스칼 소리오는 올해 9개월간 사업 전반에 걸쳐서 강력한 기본 모멘텀을 확인했다라면서 자신감을 좀 드러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2026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 2030년까지 중장기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것이다. 라는 말도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아스트라제네카의 목표액은 800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가뿐히 뛰어넘을 것으로 현재 좀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미국 매출은 전년비 9% 증가했다고 하고 중국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비 5% 정도 늘어난 수치로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당뇨병 약물인 파시가의 특허가 만료될 때를 대비해서 새로운 혈압약을 출시할 방안을 좀 강구 중에 있다는 부분도 좀 혁신의 일환으로 좀 네.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제약사에 대해서 관세 같은 부분들도 우려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관세와 관련해서는 관세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미국의 생산 기반을 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네. 꾸준히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마가를 어느 정도 기조를 맞춰주기 위해서 아스트라제네카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을 좀 안도시켜주려고 한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언급은 없었지만 관세에 대한 타격은 금전적으로 자사 측에서 충분히 흡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들도 남기면서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좀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도 꾸준히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내 제조 시설 그리고 연구 기반을 강화함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불안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요인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차원에서 기업이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부분이 강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제조 시설 또 연구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2030년까지 여기에 5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뭐 전반적으로는 뭐 가이던스가 살짝 미진하게 나왔다라는 부분은 네. 뭐 투자자들이 일부 좀 우려를 표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지금 주가를 보시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래도 이번 실적 발표, 가시적으로 나오는 3분기 실적 그리고 뭐 관련돼서 나온 이 회사 측의 말들이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작용을 네.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반응을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캐스터가 보고 있는 다음 기사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글에 대해서도 오늘 이슈가 또 한 가지 또 쏟아졌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구글이 수준의 이 7세대 TPU를 또 출시한다는 소식이 또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체 개발한 7세대 AI 칩을 아무래도 몇 주 내에 정식 출시한다는 소식이라고 하니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전 세대보다 4배 가까이 또 빠르다고 하고요. 또 네.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은 자사의 클로드 모델 구동을 위해서 최대 100만 개의 신형 TPU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또 밝혀졌습니다. 내부적으로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냐면 우리는 TPU 기반 또는 이 GPU 기반 및 솔루션을 포함한 AI 인프라 제품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요의 가능성을 또 보고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성장 동력 중 하나라고 또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구글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정말 맞아요. 쏟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요즘 시장 분위기를 거의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기업인 것 같은데요. 구글과 관련된 소식 여기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장전 실적 발표 기업이 오늘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아스트라제네카 하나만 여러분들께 좀 짚어드리면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프리마켓 뉴욕에서 뭐 ARM이나 퀄컴보다는 체급이 약간은 낮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의 장 마감 이후의 실적을 함께 좀 짚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제가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도어대시, 피그마 그리고 아이온큐까지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일단은 도어대시 실적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어대시가 혹시 어떤 기업인지 알고 계시나요? 재미있는 애칭이 하나 있는 기업인데 어떤 애칭이 있죠? 미국판 배달의 민족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이 됐죠. 미국의 음식 배달 플랫폼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실적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겠죠. EPS는 55센트로 예상치를 하회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34억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약간은 좀 엇갈리는 흐름을 나타낸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
22% 가깝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도어대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조금 오늘 장을 맞이하면서 약간은 조금 우울하게 좀 출발을 하시지 그러네요. 않을까 싶은데요.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긴 하네요. 그렇죠. 사실 뭐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조금만 실적이 미진하게 나오더라도 네. 가이던스가 살짝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관련해서 이번 실적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대시 같은 경우는 장 마감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최대 20% 넘게 폭락을 하는 등 이번 11월 들어서 최대 1일 하락폭을 기록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도어대시는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양가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투자자들은 조금 더 우려를 표하는 쪽에 좀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이 도어대시는 내년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면서 이 같은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기업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지만 네. 단기적으로 본다면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도 그쵸. 있다라는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리스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어대시 CEO는 아기가 성인으로 성장할 때 투자 없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멘트를 좀 남겼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도어대시가 이렇게 대규모의 투자를 좀 들여가는 것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좀 부여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또 강렬한 멘트를. 그러니까요. 아기가 성인이 될 때 투자 네.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뭐 분명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한데요. 뭐 요즘 시장이 사실 어떻게 본다면 AI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은 네.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단기적인 성과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도어대시의 이 같은 발언은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으로 투자자들의 인식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뭐 그리고 도어대시 같은 종목은 어떻게 본다면 투자자분들이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 들기는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그쵸.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어대시 같은 경우는 이번 멘트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좀 공격적인 투자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네. 들어서 지난달에는 영국 음식 배달 기업인 딜리버루를 매입했는데요. 이 가격이 한 39억 달러 정도 됐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도 벌써 좀 수익성에 대한 그런 부담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도어대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이던스를 제시했냐라는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조정 에비타 가이던스를 7억 1천만 달러에서 8억 1천만 달러 정도로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중간값이 본다면 7억 6천만 달러 정도가 되겠죠. 다만 이 중간값에 대한 예상치가 8억 680만 달러였기 때문에 확실히 단기적인 수익성이 부담이 된다, 악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반증이 되어준 하나의 지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긍정적인 시각도 없지는 않은데요. 도어대시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AI 그리고 글로벌 음식 배달과 물류 플랫폼으로 도약을 하고 있는 분위기죠.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은 좀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길게 바라본다면 네. 확실히 좀 AI가 주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요거를 AI와 결합을 한다든지 혹은 완전히 또 다른 AI의 뭐 통합 플랫폼을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네. 그러한 공격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들도 없지는 않다라고 정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피그마인데요. 피그마의 실적도 3분기 실적이고요.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의 3분기 EPS는 10센트, 매출은 2억 7,420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과 주가가 정비례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죠. 실적이 잘 나왔고 주가는 그에 반응해서 잘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피그마의 주가는 지금 6% 넘게 프리마켓에서 급등 중에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그마가 어떤 기업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역시나 AI를 빼놓고 실적을 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피그마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앱 디자인 개발 제품인 피그마 메이크가 이번 실적에 호조를 좀 견인해주는 가장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연 매출 10만 달러 이상의 지출 고객의 30%가 이 피그마 메이크를 강력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을 했다라는 CEO의 멘트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피그마의 이번 3분기 성장 동력이 이 피그마 메이크가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어줬다라는 부분을 꾸준히 좀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러한 부분은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도 어느 정도는 드러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피그마는 장기적으로 AI 투자도 늘려나가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는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이 앞서서 도어대시는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언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네. 피그마는
우리도 대규모 선반된 투자를 모습이 보여지네요.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단기적인 수익성이 줄어든다. 마진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는 부분은 감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주가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 AI에 대한 투자, 대규모 투자라는 것들이 어떠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그런 다각도의 분석도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피그마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2억 9,200만에서 2억 9,400만 달러 정도로 제시가 됐다고 하는데요. 예상치가 2억 8,300만 달러 정도였다고 하니까 확실히 좀 웃도는 수치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도어대시 그리고 피그마 간밤상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의 현재 주가 상황 그리고 실적 발표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제가 한번 요약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민캐스터가 준비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아까 프리마켓 뉴욕 정기 프로그램 안에서 또 마지막으로 테슬라 주주총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짚었잖아요. 네. 그 내용 외에 현재 테슬라한테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은 다시 0.4%대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움직이는 상황이 정규장 어떻게 이어질지 뉴스와 함께 짚어보면서 조금 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독일 전기차 시장에서 나름 고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독일 연방교통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테슬라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독일 전체 전기차 판매는 40%가량 늘었지만 테슬라의 경우에는 50%가 감소했다라고 결과값이 나왔고요.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적인 발언과 또 극우 정당 지지로 인해서 이 독일 내 진보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이 등을 돌렸다는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히게 되겠습니다. 또 테슬라는 현재 가격 경쟁에서도 비교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이 35,000유로 이하의 저가 전기차를 앞세운 유럽과 또 중국 업체들에 밀리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테슬라는 지난달 모델 Y 저가형을 출시하면서 반격에 좀 나섰지만 시장 반응은 비교적 미지근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독일 정부는 2년 전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수요가 크게 늘었고요. 2026년 새 보조금 정책이 시작되면 이 시장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심리도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밤에 대법원 관세 심의에 대한 내용이 좀 회의적으로 바뀌면서 트럼프주가 아니라 트럼프를 테슬라, 요즘 저희가 너무 많이 말을 하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이제 좀 상승부를 키워내긴 했지만 현재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이슈들을 좀 소화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1조 달러 보상한 패키지가 가장 강력한 역할을 좀 해줄 것 같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네,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좀 아까 저희가 나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 노르웨이 관련해서 저희가 잠깐 얘기 나왔잖아요. 네. 이 노르웨이 관련해서는 현재 국부펀드가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가 보도자료가 나왔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고 오늘 오전 5시부터 시작되는 내용 좀 한 번 더 짚어보시면 좋겠다는 점 마지막으로 읊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쪽에 그렇죠. 가깝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남은 시간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빠르게 아이온큐의 실적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암호화폐랑 유가까지 좀 짚어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도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시는 기업일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저희가 앞서 프리마켓 뉴욕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7센트, 매출은 3,990만 달러 정도로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4% 넘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 빠르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비 222% 그리고 자체적으로 제시했던 수치에 따르면 37% 정도 전년비 상승을 한 것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상향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9천만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번에는 1억 600만에서 1억 1천만 달러 정도로 큰 폭으로 좀 네. 올려잡았다라는 부분이 임팩트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번 분기 순손실은 꽤나 좀 컸습니다. 순손실이 11억 달러 정도가 됐고 조정 에비타 손실은 4,890만 달러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적자 폭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이온큐는 연구 개발 그리고 M&A 통합 과정을 통해서 일회성인 비용으로 들어간 것이다라고 투자자들을 좀 안도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주가에서 보시다시피 그렇게 투자자들은 이번 일회성 손실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온큐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주목을 해봐야 할 부분으로 세계 최초 99.99% 수준의 2큐비트 게이트 피델리티를 달성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한다면 양자컴 상용화의 요구가 되는 오류내성의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포인트가
상용화일 것 같은데요. 그쵸. 이 상용화에 조금 더 가까워지겠다라는 아이온큐의 이번 실적 발표에서 발언은 확실히 양자 컴퓨팅을 지지하는 투자자들에게 환호를 좀 이끌어내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프리마켓에서 약간 좀 시장 자체는 이렇게까지 급등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데 그래도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암호화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음전과 양전을 좀 오가면서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좀 급등했던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은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1등이 될 것이다. 미국이 왜 1등이냐?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네, 다시 확실히. 한번 발언 한마디가 되게 이 시장을 좌우할 만큼 다시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또 시장을 움직이는구나라고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친암호화폐 정책을 좀 추구하는 그쵸. 인물이다 보니까 이러한 발언들이 과연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큰 호재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오갔던 것 같습니다. 윈캐스터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업토버, 문 멤버라는 단어를 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전통적으로 10월에는 강세장이 연출이 되고 11월에는 그 강세장을 유지하는 분위기로 간다라는 그런 합성어인데요. 네. 사실 이번 10월과 11월을 보면 그런 분위기가 약간은 좀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신고가라고 한다면 12만 6천 달러죠. 지금 크게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면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연말에 신고가를 재경신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대감이 좀 존재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연말에 다시 한번 12만 5천 달러에서 13만 달러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낙관론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연말 랠리를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한 번쯤 기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고 벌써 숨가쁘게 달려왔더니 29분이 그러니까요. 됐어요. 사실 당전 실적 발표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오늘은 너무 사실 저희가 또 알찬 내용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간이 벌써 이만큼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PM10 시간을 통해서 프리마켓 뉴욕에서 못 다전해드린 장 마감 이후의 실적들까지 면밀하게 짚어드리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뭐 종목이 있다, 뭐 네. 지표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 시간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내일 이 방송에서 한번 반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방송을 저희가 좀 추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런 점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